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인구와 인구 문제 2차 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구조는 인구 집단을 나이, 성별 등의 속성에 따라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이 수업 시간에서 우리는 나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인구를 나이로 구분을 할 때 총 3단계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만 0세부터 14세까지는 유소년층, 15세부터 64세까지는 청장년층, 그리고 65세 이상은 노년층으로 말이죠.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만 15세 이상이니 유소년층에 해당합니다. 아니죠. 유소년층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청장년층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청장년층은 유소년층 그리고 노년층과는 아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누군가를 부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다면 부양 부담이 줄어들고 거치는 세금, 즉 세수는 늘어나 건강한 국가 경제를 가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도상국의 인구 구조를 한번 볼까요? 왼쪽에 나와 있는 인구 그래프를 우리는 피라미드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인구 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개발도상국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구 변천 단계 모형의 1단계, 2단계 혹은 3단계에 해당합니다. 즉, 여성의 사회 진출이 미약하고 농업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가족 노동력의 필요성이 커 아이를 매우 많이 낳고 있는 지역이죠. 따라서 유소년층의 비중이 매우 높지만 의료 기술이 미약해 사망률이 높아 노년층의 비중은 매우 작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에 비해 유소년 부양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부양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부양비를 여러분들은 부양비용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부양비는 부양비용이 아니라 부양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얼마만큼의 사람을 부양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부양비는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그리고 총 부양비가 바로 그것이죠. 유소년 부양비는 얼마만큼의 사람이 유소년을 부양해야 하는가를 뜻합니다. 여기서 부양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 사람, 즉 청장년층이 되겠죠. 따라서 유소년 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분의 유소년층 인구 곱하기 100이 됩니다. 노년 부양비는 유소년층 인구가 노년층으로만 바뀌어 청장년층 인구분의 노년층 인구 곱하기 100이 되고 총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합이 됩니다. 특정 지역의 인구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 부양비 말고도 노령화 지수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노령화 지수는 얼마나 그 지역의 노년 비중이 높은가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데 이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 인구분의 노년층 인구 곱하기 100으로 구합니다. 즉, 만약 그 지역의 노령화 지수가 100이 넘는다면 그 지역의 노년층 인구는 유소년층 인구보다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제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에 대한 개념을 알았으니 선진국의 인구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진국은
인구 변천 단계 모형 4단계에 해당하여 적게 죽고 적게 낳는 소산소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비해 노년층의 비중이 크고 유소년층의 비중이 적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높은 노년 부양비, 높은 노령화 지수, 그리고 높은 중위 연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위 연령을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위 연령은 무엇일까요? 중위 연령은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대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나이를 말합니다. 전체 인구의 평균 나이를 뜻하는 평균 연령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 인구 구조를 파악했는데요. 그렇다면 인구 피라미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피라미드는 크게 5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많이 낳고 많이 사망하는 개발도상국은 피라미드형을, 소산소사의 선진국은 종형과 항아리형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한편 별형과 표주박형은 조금 다르게 구분을 지어줘야 하는데요. 별형은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즉, 청장년층이 많이 몰릴 만한 지역이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바로 일자리가 많은 도시나 신도시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표주박형은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매우 낮은데 이는 일자리가 적은 농촌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참고로 실제 농촌 지역은 유소년층 비중이 그래프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와 관련된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발도상국에서는 주로 인구 부양력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인구 과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몰려 있어 사람들은 인구 압을 느끼게 되고 식량과 자원이 부족하여 기아와 빈곤, 실업, 그리고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물론 인구 과잉이라는 것이 무조건 안 좋은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력과 GDP가 증가하고 소비 시장이 확대되어 경제 규모의 성장을 가져오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인구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출산 억제 정책이죠. 아이를 적게 낳도록 국가 차원에서 유도한다면 인구의 빠른 증가 추세가 완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출산율을 낮추는 정책을 펼쳐 큰 효과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을 통해 식량 생산을 증가시킨다면 인구 부양력이 증가하고 경제 발전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낸다면 인구 과잉으로 인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수많은 선진국의 경우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가족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고 평균 수명이 증가하여 인구가 정체 및 감소하고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여 수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선진국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여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하락되고 경기 침체가 이루어질 전망이죠.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년층의 인구는 늘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청장년층의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이 증가하여 세금 부담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매력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해야겠죠. 그리고 노인들이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단기적인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개발도상국은 출산 억제 정책을 펼치고 선진국은 출산 장려 정책 그리고 탄탄한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해야 각 국이 당면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인구 문제를 겪고 있을까요? 최근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저출산에 대한 기사가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2019년에는 0.92명, 2020년에는 0.84명을 기록했다면서 이를 우려하는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언론과 정부는 왜 이렇게 저출산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수 확보와 복지로 사용해야 할 세금 간의 균형 때문이죠. 이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변화를 한번 볼까요? 196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한 가족당 자녀를 6명 혹은 7명까지 낳는 경우가 빈번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다수의 가정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따라서 1960년대에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라는 포스터를, 1970년대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포스터를, 1980년대에는 둘도 많다라는 포스터를 활용하여 아이를 적게 낳게 하는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먹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일어났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식을 한 명만 낳으려다 보니 딸보다는 아들을 낳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대로 딸, 아들을 골라서 낳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임신 후 태아의 성별을 식별하고 딸이라면 낙태를 하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었죠. 이 때문에 1990년대생은 성비가 무려 116, 즉 여자 100명당 남자 116명이라는 엄청난 남초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출산율이 너무 낮아지자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인구 피라미드로 살펴본다면 과거에는 유소년층 비중이 높고 노년층 비중이 낮은 피라미드형을, 현재는 유소년층 비중이 낮고 청장년층 비중이 높은 종형 혹은
항아리형 피라미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년 뒤에는 노년층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기형적인 피라미드 형태를 띠게 될 건데요. 이는 우리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는 청장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장년층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결국 세금을 내는 사람이 가장 많은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현재 우리나라는 청장년층 1명이 유소년층 그리고 노년층을 0.3명만 부양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한 명이 0.3명을 부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60년 이후에는 청장년층 1명이 유소년층 그리고 노년층 1.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자료는 몇 년 된 자료예요. 현재 자료를 바꾸면 더 심각해집니다. 아무튼 이 보수적인 자료를 봐도 앞으로 부양 부담이 지금보다 거의 3배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내야 할 세금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금을 짊어질 사람이 바로 저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